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어느덧 또 일주일이 지났고 극장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뭐 화제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오락 영화 기준이죠. 발레리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소마이신지의 뭐 옛날 영화들 뭐 이런 거 보고 있긴 한데 그 리뷰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어쨌든 그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요. 이게 뭐 여름이라 쉽지가 않네요. 저도 더워서. 발레리나는 그 사실 어제 아침에 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이게 생각보다도 영화에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요즘에 뭐 저희도 리뷰를 올렸습니다만, 그 좀비 딸이 흥행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접근이 쉬운 영화들을 보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유니버스 붙고 막 그런 좀 복잡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발레리나도 뭐 마블은 아닌데 존윅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존윅이 1, 2, 3, 4편이 그 액션 영화에 지금 아마 현대 액션 영화에서는 가장 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예, 그 존윅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원래 이제 존윅의 1편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2천만 불의 저예산 영화였는데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죠. 그 영화의 세계관을 확장해가지고 이 세계관 속에 또 살고 있는 어떤 소녀, 그 어떤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이 바로 이제 발레리나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은 아나데 아르마스입니다.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분이고요. 아나데 아르마스는 그 히스패닉 계열이죠. 예, 원래 쿠바에서 태어나서 아바나에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8살 때 스페인을 건너갔다니까 이제 쿠바 계가 되겠네요. 뭐 상당히 아름다움을 요즘에 이제 톰 크루즈랑도 연애 뉴스가 좀 나오는 분인데 아나데 아르마스 이분입니다. 예, 우리 전에 이미 007 영화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배우죠. 출연자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요즘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요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서포터가 아니라 이제 007 노타임 투 다이에서는 약간 좀 코믹한 그런 정보원으로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웃음기가 없는 진지한 킬러 연기를 합니다. 뭐 사실 영화의 주인공,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너무 가벼워도 그좀 영화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은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영화는 그 톤앤 매너가 잘 유지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게 북미 개봉은 이미 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개봉한 지가 꽤 됐습니다. 7월 달에 개봉을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골다가 좀 요즘의 트렌드와 달리 이 발레리나는 어, 전 세계 개봉 일자에 비하면 좀 한국이 좀 늦게 개봉한 영화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존윅 1편이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요. 벌써 한 11년 됐네요. 이 영화가 이제 86, 81 로튼 토마토 지수 지지도가 높죠. 그다음 존윅 챕터 2가 89, 85% 이렇게 됐고요. 존윅 3 89, 86%. 존윅 4는 심지어 이제 94, 93%예요. 그러니까 존윅 4까지 갔으면 이제 존윅 4는 이제 이 영화의 총작 그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고 거의 액션 영화의 장르 자체에 대한 좀 어떤 오마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리우드 액션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액션 영화에 대한 뭐 그런 오마주들이 각각의 시퀀스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이제 이 영화의 연출자였던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원래 스턴트맨이었던 거라서 액션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은 감독이죠. 액션에 대한 높은 감독이지만 또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잘 꾸며내갈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존윅 시리즈는 상당히 액션 영화 요즘에 액션 영화 희귀한 시대에 상당히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인기를 얻었던 영화였습니다. 2000 물론 이제 19금 관람가가 대부분입니다만 폭력점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피노프로 이미 이제 그 피코크라고 디즈니 미국 쪽에 이제 디즈니 성인 쪽 그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 시리즈로 시즌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뭐 평이 약간 조금 뭐 본편보다는 모자릅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최근작이 바로 이제 발레리나인 거죠. 발레리나는 체드 스타일스키 이제 조닉 시리즈의 감독이 그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감독은 렌 와이즈먼이 있는데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평은 그 76%니까 그 기존의 비평가들이 이 발레리나라는 영화에 대해서 비판할 건 사실 뻔히 보이는 문제예요.
영화의 줄거리는 되게 낡고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봤던 스타일의 영화고요. 액션 평론가들의 그 관심사가 달라집니다만 액션 시퀀스 자체에 대해서가 이제 그 영화의 주안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팝콘미터 대중의 관객들의 입장은 92%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에는 이제 뭐 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평론가들은 애초에 조금 뭐 이 조닉 시리즈와 좀 다른 맥락의 좀 뭔가 기대했었겠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평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이용철 평론가는 뭐 낮고요. 다른 평론가들도 뭐 2개 반에서 3개 정도니까 뭐 그냥 평균적이다, 약간 이건데 뭐 저도 별점을 주라면 뭐 3개 반 정도이겠습니다만 뭐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은가, 액션 영화로서 텐션이 높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흥행은 좀 그 본편들에 비하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사실 이제 그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9천만 불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조닉 4편이 아까 조닉 1편이 2천만 불이었고 2편이 아마 더블 됐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조닉 3, 4편은 아마 거의 1억 불 수준일 텐데 이 발레리나도 거의 9천만 불이니까 사실 공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스피노프면 약간 부실하거나 약간 조금 뭐 흥행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모자랄 수 있는데 발레리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건조하네요. 감독 렌 와이즈먼은 이제 그 드라큘라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언더월드 시리즈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언더월드의 감독을 한 2편, 1, 2편을 하고 그 다음에 3, 4편의 제작 뭐 사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5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잘생긴 걸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죠. 렌 와이즈먼.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드 4.0 요건 영화가 참 별로였는데 토탈 리콜 리메이크자 그냥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리라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제가 언더월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봐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상당히 뭐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편부터 거의 안 봐가지고 다이아드 4.0은 다이아드 시리즈 중에 최악의 영화이고요. 각본이 정말 별로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월드 블러드워는 저기 토탈 리콜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그동안 그 영화 만들면서 계속 시리즈물을 꽤 만들어서 꽤 흥행을 했네요. 레이 와이즈먼이 그 원더월 부인인데 아직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케이트 베킨세일과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살고 있구나. 2019년부터 15년부터 따로 살고 있다네요. 헐리우드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연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아나데 아르마스가 이제 이브라고 그냥 이브 마카로라고 하는 캐릭터고요. 조닉은 조닉 유니버스니까 영화에 한 2시퀀스 정도에 등장을 합니다. 뭐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 나름대로.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젤리카 휴스턴은 그 극 중에서 이 조닉 영화에도 이미 등장을 했던 이 이브가 킬러로서 성장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이제 수장이죠. 이 사람이 나왔던 데가 뭡니까? 아이고 제목이 외국어라서 또 밤늦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등장인물을 봐야 돼요. 네. 발레리나. 네. 발레리나 있네. 유마카로. 네. 이 사람이 원래는 뭐죠? 교육기관이 나오는데. 루스카로마죠. 루스카로마. 생각이 안 나네요. 루스카로마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영화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 디렉터가 이제 안젤리카 휴스턴인데 되게 냉혹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안젤리카 휴스턴은 사실 되게 나이가 많은 배우고요. 이 사람을 제가 본 건 80년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으셨을 때 The Grifters라는 스티븐 프라이즈의 영화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애들이 보기에는 당시에 제가 애들이었기 때문에 진지한 영화였어요. 되게 필름 누아르 영화였고요. 원래는 존 휴스턴이라는 헐리우드 전설적 감독의 딸이죠. 그 다음에 전편의 그 컨티넨탈을 끌고 있는 컨티넨탈 매니저로 등장하는 이안 맥슈에인이 역시 세계관의 확장을 증명해주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에서 역시 또 일종의 카메오처럼 뭐 카메오 한 번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그 스토리를 이어주 브릿지를 놔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샤론의 랜스 레드릭은 이제 그 리셉션을 맡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배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살아있는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전에 영화들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같은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브리엘 번은 이 영화에서 이제 빌런입니다. 챈슬러라는 캐릭터고요. 이 영화의만의 세계관에는 이제 일종의 이브가 맞서 싸우는 그 일종의 컬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컬트 집단이 일종의 특별하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뭐 살인을 장르 게임처럼 하는 존재고 이 지금 우리 잘 아는 주인공들의 그 킬러 집단들 저기 뭐죠? 로마나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루스카 로마니까 자꾸 안 외워지네요. 루스카 로마에 그 대립되어 있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약간 성격이 컬트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트 집단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파인의 로만 리더스는 일종의 영화의 중간쯤에 일종의 이브가 자신의 원수인 그 컬트 집단을 뒤쫓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영화 구조적으로는 이브의 전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고요. 이 자비의 데이비드 카스티네다는 사실 그 맨 앞부분에 이브가 잃게 되는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 루스카 로마에서 자라면서 이 아나데 아르마스가 연기하는 이브가 복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앞부분에 꽤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기는 샤론 던컨 브루스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교관이죠. 말하자면 글라디에이터에 말하자면 뭐 교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버트 마서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영화 후반부에 이제 일종의 그 중간 보스급 마지막에 중요한 대결을 펼친 액션 시퀀스 구성하는 맞대응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녀시대 최수영이 등장을 하는데 최수영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화의 앞부분에 등장을 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되게 그 헐리우드에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액션 서사물의 그 구조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존윅 시리즈가 그 액션 영화의 플롯들을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영화를 거대하게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발레리나는 액션 영화적 존윅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키면서 이브 마카로라고 하는 인물의 복수국 내지는 그 일종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성 캐릭터들은 모성 같은 면들을 좀 보여주는 게 있고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브 마카로는 이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어떤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이 어린 시절의 이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브가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영화 전체적인 이제 떡밥을 좀 던져주는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신경 봐주시면 되는데 아버지 아까 등장했던 아버지 캐릭터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브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서 영화가 무슨 이게 스포일러 같은 게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애초에 방점 자체가 액션 영화고 각본은 되게 단순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필요한 얘기들을 그냥 다 하고 나갈 거고 어차피 영화의 앞부분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해 놓습니다. 이 아이가 그 대화 장면을 보다 보면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컬트 집단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트 집단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 같은 겁니다. 이 사람 아버지도 영화의 설정사로는 이제 키키무라라고 하는 불리우는 일종의 보호자,
일종의 그 경호원 같은 캐릭터죠. 러시아 민화에 나오는 정령 이름이래요, 원래 키키모라가. 근데 이 캐릭터처럼 약간 이제 경호 캐릭터, 그리고 이제 루스카 로마랑 연관이 있는 인물이겠죠. 루스카 로마라는 이제 그 킬러 양성소, 그런 쪽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컬트 집단,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는 컬트 집단의 딸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낳게 됐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 컬트 집단은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 나오는 건 이제 자유를 빼앗는 거니까요. 컬트 집단의 종교적 속성에 이제 넣는 거니까 그것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 나와 있는 상태고, 컬트 집단은 이 아이와 아빠를, 아이는 잡아가고 아빠는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덤벼들게 되는 장면이 맨 앞에 액션 시퀀스예요.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이제 컬트 집단의 수장, 대장으로 이제 가브리엘 번 선생이, 가브리엘 번이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 번은 그 영화를 많이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만한 분인데, 영화에서 이제 의장 역할이고요. 이 작품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일종의 칼트 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브리엘 번은 75세신 아일랜드 배우시고, 뭐 출연한 작품이 엑스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8, 90년대 뭐 유주얼 서스펙트라든가 밀러스 크로싱이라든가 수많은 영화에 등장했던 명배우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 번이 역시 또 무게감을 받아준 역할을 무게추를 담당하는 인물이고요. 뭐 크게 영화에서 액션을 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막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데서 이제 일대다의 대결을 펼치면서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빠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이브가 아빠를 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는 직접적으로 이 아이가 이제 총을 쏘는 장면들은 그건 위험하니까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만 이제 대략 총 쏴서 적을 제거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옵니다. 두 모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뭐 수적 열세에 밀려가지고 결국 아빠를 잃게 되죠, 이브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빠는 이브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이브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병원 시퀀스, 여기서 영화의 이제 이 존윅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콘티넨탈의 매니저 인 저기 뭐죠? 콘티넨탈의 매니저인 이안 맥쉐인 선생의 코메 오코노라고 하는 캐릭터죠. 코메 오코노 아니다. 콘티넨탈. 네. 갑자기 또 외국어 이름 또 헷갈리고 있어요. 하여튼 콘티넨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대를 가르는데, 영화의 존윅에도 이미 등장했던 그 루카스 로마, 루카스 로마, 루스카 로마 맞나요? 네, 이브 마카로. 네. 클라스 루스카 로마 맞아요. 루스카 로마에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킬러 양성되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위화감인데, 발레는 왜 신체에 뭔가 이렇게 막 타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레를 배우는 발레리나에게 이제 이 등판에 이렇게 타투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범상한 집단은 아니라는 걸 얘기고, 실제로 루스카 로마는 이 극장의 안에서 킬러를 양성시키는 것이죠. 킬러에도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브 마카로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에 보면 일종의 키키모로라고 하는 이제 보디가드 같은 캐릭터를 주로 담당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꼭 그것만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영화에서는 이 지금 보고 있는 오르골, 춤추는 오르골이 또 이 발레하는 오르골이 되게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게 이브 마카로가 사실은 복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속 원하는 자유를 상징하는 캐릭터고요. 존윅 시리즈가 관통하고 있는 게 이 규율로 구성되어 있는 이 킬러의 세계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존윅의 세계관이라는 건 일종의 과거로 말하자면 중국 그 무협 영화의 강호 같은 데죠. 그러니까 현실과 유사한데 여기서 이제 무공을 겨누르는 킬러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승패를 나누는 그것은 무공의 힘, 킬러의 힘으로써 이제 결국 승패를 나눈다는 이야기니까 일종의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호라고 하는 존윅의 세계관에 머물고 싶다 보면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루스카 로마의 이제 엄격한 규율 안에 있는 것들도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동의는 있고 2부는 목적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분노죠, 분노. 2부의 분노는 자신의 아버지를 빼앗은 집단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분노입니다. 아직까지 근거는 없는데 영화의 앞부분에 언니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에 자기들을 공격했던 적들이 X자 문신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뭐 되게 간단한 힌트인데요.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 2부가 그들을 이제 쫓아가게 될 수 있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시각적 표현이죠. 어쨌든 2부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배워요. 총을 빨리 쏘는 속사, 그 다음에 2분, 그 다음에 이제 복싱, 격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삼보 이런 거죠. 관절기. 이제 러시아식 삼보 아마 삼보 유사한 거겠죠. 컴뱃 삼보 같은 걸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를 섞여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교관한테 한마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처럼 싸우라고 결론을 내는데 여자는 육체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존재이니까 치트라고 하죠. 속이는 것들도 기꺼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살기 위한 거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전체의 방향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여기서 이제 이 2부가 존윅과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존윅이 일종의 이 규율을 깨고 일종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쟁투하는 이야기가 이제 존윅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윅 시리즈의 주인공인 존윅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또 떡밥인데 당신처럼 된다는 거는 이제 자유로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영화는 지금 존윅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니저랑 만나러 하는 장면은 이제 중간에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같은 게 설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라고 설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벗어나라는 이제 조언 같은 걸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전투 장면에서 이제 교관이 했던 얘기가 치트, 아까 속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규율과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험을 거치면서 2부가 이제 킬러가 되는 게 영화의 앞부분 전반부입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눈치를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고 방에 집어넣은 다음에 베테랑 이 킬러 요원을 데리고 와서 아마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많이 상처 입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래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맞들어서 서로 조립을 해서 총을 쏘게 하게 된다는 걸 눈치하러 알고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첫 번째 받는 임무가 이제 바로 2부의 활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의 본업 키키모라 버디가드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죠. 왼쪽이 약간 누워져 있는 그 설명입니다만 이제 임무입니다. 왼쪽이 최수영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은 트리트 어세스먼트니까 이제 위협이 되는 사람인 거죠. 일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동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스턴트 감독으로 유명했던 무술 감독으로 유명했던 정동 감독이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배경은 전형적입니다. 부유한 집안 딸내미니까 최수영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클럽에서 놀고 있고요. 남자들하고 또 어울려서 춤추고 있고, 그 다음에 클럽 복장으로 등장한 2부가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부에게 특이하게 준 것은 이 사람이 보호자이기서 그런지 실제 실탄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탄이 아니라 일종의 비비탄 같은 걸 줘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동 배우는 거의 대화사가 없습니다. 등장해서 다짜고짜 이 시퀀스만에 등장해요. 최수영 배우도 마찬가지고 최수영 배우가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년에 이제 이 동양인 이쪽에 보디가드 집단들과 함께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2부가 이제 맞서 싸워가지고 이들과 1대 다수의 대결을 펼치면서 이 최수영을 연기하는 게 이제 영화의 본격적인 긴 액션 시퀀스의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부의 활약을 다룬 첫 번째 장면이죠. 어쨌든 꽤 나름 긴 시퀀스입니다만 최수영 배우가 크게 활약하는 건 없고 요게 이제 임무로서 끝입니다. 이 임무의 대상이었고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그다음에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정식 정규원이 되죠. 여기 이제 등판에
타투가 위쪽에만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발레복을 입은 이건 여성 요원이고 이런 복장이 있는 건 당연히 남성 요원이죠. 나시를 입고 있는 배우들. 그래서 요거 이제 타투를 통해서 이제 정식 요원이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로서. 이제 두 번째 시퀀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액션 몇 달 4개월 후인가요? 임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만 불인가 돈도 들어와요. 근데 영화는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는 이미 어떻게 벌어졌다는 얘기를 지리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브가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막 난장판이 되어 있고 여기 보이면 칼도 꽂혀 있죠. 그러니까 칼도 꽂혀 있고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끝난 상태고 입금도 받았고 그런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드가 맞서 싸워서 어쨌든 이브는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그 액션 시퀀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카체이싱 계열의 액션 시퀀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영화는 좀 더 함축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크게 많이 바꿔가지고 가기보다는 이제 촬영도 주로 이제 동유럽 쪽에서 이제 주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주로 배경이 된 게 이제 가상의 뭐 뉴욕 정도 되는 도시에 이야기가 이제 일단 미국에서 펼쳐지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콘티넨탈로 가죠. 콘티넨탈이 이제 이들의 휴식처이니까요. 그래서 콘티넨탈에 와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자신을 루스카 로마에 데리고 갔던 이 매니저를 만나기 위한 거죠. 이엔 맥시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였다고 하고 죽였고 그것의 그 정체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안 맥시에이는 그 존윅 시리즈에서 늘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그게 프라하의 그 컬트 집단의 어떤 사람이 중간 간부라는 사람이 지금 탈출해 있다는 얘기가 있다. 나와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라하로 날아가죠. 이브는. 근데 여기 이브의 프라하를 갔더니 각각 이제 컨티넨탈 호텔의 디자인은 각 도시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두는데 그 프라하에서 이렇게 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컨티넨탈은 영화 이 존윅 시리즈 세계관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킬러들의 휴식 공간이어서 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 침범하거나 공격하거나 특히 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윅 시리즈 앞부분에서 이제 존윅이 공경을 얻게 된 것이 이제 2편에서인가요? 그렇게 된 거였던 거였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물은 곧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앞에 앉아 있었던 게 레나 마카로고요.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뒤에 잠깐 보면 알겠습니다만 언니입니다. 언니. 어렸을 때 영화의 앞부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언니를 많이 닮았어라고 이제 이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 언니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에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 펜 노던 리더스가 연기하는 인물은 현상까지 걸려고 는 킬러이고요. 딸을 지키기 위한 남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대로 이제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영화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브와 이브의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죠. 다니엘 파인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좀 더 인상이 안 좋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딸을 보호해야 돼. 어린이가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어린이가 등장을 해요. 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은 일종의 약간의 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브가 방을 침입하게 되는데 이브는 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근데 룰을 깼다고 이제 판단했던 여러 킬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브는 룰을 깬 건 아니에요. 사람 죽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요 콘티넨탈의 규율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 어쨌든 기본적 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 공격을 받고 이분은 이 다니엘 파인과 이제 딸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파인은 좀 죽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고요. 자, 어쨌든 루스카 이브 마카로는 이제 추적을 해가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찾기 위해서 일종의 이 시리즈의 또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뭔가 그 헌팅샵 같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무기고 들에서 무기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역시 또 이 액션 시퀀스가 펼쳐져요. 무기고인 장면이었는데
이 당연히 이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게임으로 말하면 NPC인데 이 사람은 그 정보를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해주지 않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공간에 이쪽에 중간 점이지대라고 할 수 있죠.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이 컬트 집단은 약간 좀 무대뽀라서 지들 맘대로 하고 워낙 무대뽀처럼 행동하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 루스카 로마도 그냥 별로 건드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평화협정 같은 걸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평화협정을 깨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컬트 집단이 쳐들어오므로 인하여 이제 이부와 이 지금 이 사람 상인은 역시도 프라하의 상인 역시도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과 이제 액션이 펼쳐지고 그 와중에 이제 기본적 정보 어디쯤에 있다고 하더라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영화는 뭐 되게 쉽게 넘어가게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액션 시퀀스니까. 아까 잠깐 보다 제가 약간 버벅거렸던 거는 앞에 정동 배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빠와 딸인 거예요. 최수영과. 근데 딸을 몸값을 이용하게 납치를 하고자 하는 삼류학다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 존재감은 큰 사람은 아니죠. 액션은 잘하지만. 자, 어쨌든 뭐 헐리우드의 앞에 이제 시퀀스에서 활용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빌려가지고 어쨌든 이분은 이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오스트리아라고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설명을 읽어보니까 오스트리아라고 나오네요.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마을이 또 역시 또 킬러의 세계관입니다. 역시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 등장하거든요. 발레를 춤춘.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발레리나잖아요. 사실은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던 사람이고 그래서 발레리나 되고 싶지만 어렸을 때 그 끔찍했던 그 경험과 트라우마가 이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 분노가.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이 발레를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던 친한 친구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 루스카 로마를 떠나거든요. 그 떠나는 건 자질이 없어서인데 자질이라고 하는 건 발레는 되고 잘하는 친구지만 이런 나머지 전투술은 자질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떠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망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장면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영화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존재가 사실은 이제 영화의 설정상 맨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컬트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컬트 집단을 알고 있는 거죠. 등장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뭐 앞에서 싸우기도 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등장을 해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요 카페 여성이거든요 원래.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칼 들고 덤비는 것처럼 또 싸움도 잘한단 말이죠. 다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모두 폭력적인 모두 컬트 집단의 일원으로서 살해를 일삼는 존재들이다라는 설정입니다. 모두가 킬러인 거죠. 영화의 앞부분에서 되게 싸하게 나왔던 게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교통을 조금 위험하게 하는데 애가 보통 뭐 인상을 쓰고 가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총 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얘가 알고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은 장난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잡힙니다. 잡혀야 되죠. 이부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언니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의장은 이들과의 회포를 푸는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달리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싸움하게 되는데 액션의 설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이 돼요. 뭐 당연히 이 여러 가지 화기들과 무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액션 시퀀스를 구성하는데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액션 영화에서 좀 새로운 걸 하려면 좀 이것저것 좀 신기한 걸 가지고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막 덤비는 사람과 이렇게 힘을 활용해서 관절기를 쓰는 장면이 등장한다거나 이제 맨몸 액션 같은 것도 있고요. 단검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이 장면도 신박한데 피겨 스케이팅의 날을 가지고서 피겨 스케이팅 날이 꽤 날카롭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피겨 스케이팅 그 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적을 제압한다든가 이런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또 흥미롭게 구성이 돼요. 좀 가장 세게 구성되어 있는 좀 특이한 장면은 수류탄 갖고 적들을 제압하는 장면들인데 이렇게 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영화 예고편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물려버리고 터트려버리고 이런 장면들 이런 특성들을 활용해서 나온 장면입니다. 물론 다 위험하고 다 죽습니다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니까요. 이런 액션 시퀀스들이 이제 쭉쭉쭉 펼쳐지면서 상당히 긴 후반부에 클라이맥스 액션 시퀀스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대 다수 액션 시퀀스죠. 설정은 유럽적 공간 안에 작은 높이가 높지 않은 공간 속에서 그 공간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활용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쭉쭉쭉 전개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칼, 뭐 총 이런 것들, 뭐 피겨 스케이팅도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신박했던 폭탄, 수류탄. 제일 인상적인 그 액션 좀 신박하다 싶은 게 액션 시퀀스는 수류탄하고 이제 이 후반부의 화염 방사기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이 주요 이제 항상 그 존윅 시리즈에도 인상적인 캐릭터 등장하는데 이제 덱스라고 뭐 극중의 이름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상당히 그 인상적으로 이제 그 전형적인 유럽형 악당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들고 있는 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염 방사기입니다. 그래서 화염 방사기를 서로 뿌려가면서 싸우는데 영화에 지금 스틸컷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인공이라고 해서 인성사정 없이 화염 방사기로 다 주변의 인물들을 다 구워버려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마지막 이 2부가 그 화염 방사기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니까 이 덱스도 그 우리 알고 있는 덱스가 아닙니다. 이 덱스도 화염 방사기 들고서 펼쳐지는데 뭐 이런 장면들이죠. 버드아이 뷰 같은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막 펼쳐집니다. 여기서 도망가고 있죠. 지금 이런 장면들이 구성 같은 게 되게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장면의 시퀀스를 보는 액션 시퀀스를 보는 재미가 오랜만에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엔 CG를 너무 많이 쓰는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액션 시퀀스가 지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 영화는 아주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이 맞붙는 어쨌든 뭐 사실 현실적으로 막강한 인간들, 막강한 킬러들입니다만 어쨌든 뭐 인간이 인간이니까 그런 좀 존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장르적인 영화들이잖아요. 아까 뭐 제가 강호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존윅 세계관은 다 모두가 킬러거든요. 그 모두가 킬러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이건 본능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은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호해야 될 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잃게 된 존재이니까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존윅 서사를 좀 집어넣는 거는 존윅은 바바가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세계관의 최강자죠. 존윅을 이제 투입을 해서 얘가 말썽을 피우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립된 인물이에요. 존윅은 영화상에서 이미 은퇴를 했던 1편에서 보면 원래는 이 바닥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킬러였습니다만 원래는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요.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4편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영화의 지금 이 발레리나의 주인공이 이브 마카로는 영화의 설정상으로도 그 활동한 지가 몇 개월 안 된, 1년도 안 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아직 존윅과의 대결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존윅하고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아무리 재능이 있는 친구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존윅은 우리가 전편에서 봤던 대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뭐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냉혹한 킬러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브 마카로의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시간 제한을 둬가면서
일단은 이브 마카로에게 복수의 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브 마카로가 과연 이 영화에서 복수를 완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존 윅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만나긴 만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에필로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이야기 구성은 제가 좀 나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운 영화가 아니에요. 되게 쉬운 영화, 되게 쉬운 구성인데 필요한 떡밥들과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개를 해놓고 각본상으로 그것들을 다 회수를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회수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구성들의 요소들을 갖다가 잘 써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 아나디 아르마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키에누 리브스라든가 뭐 이런 캐릭터들이 또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고 있고, 아나디 아르마스 액션 연기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모두 훌륭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나름대로 볼만한 영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뭐 여러 가지 신박한 액션 시퀀스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가 길지 않거든요. 조닉 시리즈 4편은 뭐 2시간 40분 정도가 때문에 상당히 긴 영화인데요. 이건 2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영화는 일직선으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대신 여기서 캐릭터를 부여를 하죠. 아나디 아르마스가 연기하는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살인기라든가 뭐 이쪽에 그런 역할들보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선대 영화들 중에 아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리아라든가 항상 보호자의 캐릭터를 하는 킬러들도 있는데, 아마도 이분은 그런 자신이 사랑해야 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내는 되게 그런 인물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어쨌든 이렇게 발레를 추는 장면이 두고요. 그러니까 이 발레 극장이 나오고 이 선망했던 발레하는 친구를 봅니다. 영화에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그 발레하는 친구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2부가 돼가지고 이제 이미 그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고 있는 집단, 그러니까 필요해서 방임을 하는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 컬트 집단 자체가 완전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일종의 마치 존윅의 자유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현상금의 대상이 되고 더 많은 킬러들에 의해서 쫓기게 된다라고 하는 설정 같은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발레리나는 스피노프긴 합니다만 새롭게 원래 기존의 영화 속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이를테면 견자단이 연기했던 케인 같은 인물이 이제 조닉 4에서 다시 또 새로운 또 스피노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그죠? 루스카 로마라고 하는 그 집단이 이제 흥미로운 공간처럼 살짝 보여졌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뭐 성공적인 런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현대 한국 관객들이 액션 영화들을 주로 IPTV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닉 시리즈가 생각보다 명성에 비해서는 크게 한국에서 히트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소 흥행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화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관 통합 동상만 볼게요. 첫날 개봉 1일차. 아이고. 네, 영화 입장 통합전상만 코비스 가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발레리나는 3위밖에 못했습니다. 2만 5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좀 격렬한 액션 영화들보다도 뭐 좀비딸 벌써 250만을 모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문이 꽤 난 F1 더 무비 이런 영화들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개봉했는 발레리나는 7만 7천 정도 모았네요. 이틀 정도 개봉했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액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왕이면은 이 화려한 액션 장면들은 스크린에서 봐주시는 게, 이런 딱 보시면 화면비만 봐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와이드 앵글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그런 공간감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가 상당히 강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나 디 아르마스는 원래 어여쁜 배우입니다만 액션도 상당히 잘하는 배우다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렌 와이즈먼의 발레리나, 극 액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존윅보다 덜 열광하는 이유가, 이 액션 영화가 일종의 액션 영화 팬들의 입장에서 오마주가 이제 존윅 시리즈는 전체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임팩트가 다소 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막 존윅 포만 해도 막 유명 배우들 등장했으니까, 시리즈를 보면 뭐 할벨이라든가 뭐 견자단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등장해서 뭐 마스다카스모스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좀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거는 좀 없어서 아마도 약간 뭐 존윅의 그 전적인 느낌과는 좀 다른, 최근의 느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액션물로서만 봐도 상당히 또 파워가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뭐 대략 발레리나에 대한 뭐 제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만나러 얘기하러 오겠는데요. PPT 만드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좀 대충 만들어야지 리뷰를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